어머니, 설마 그 양갱 드셨어요? 그거 예서 아빠가 장모님 드린다고 일본 출장 갔다가 사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74살 윤정순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분식집을 했지만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져 문을 닫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태진이를 키우느라 그야말로 등골이 휘도록 살았습니다. 부침개며 떡볶이며 안 해본 게 없고 가게 끝나면 야학도 다니며 허투루 살지 않으려 애썼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야 좀 쉬나 싶었는데 요즘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대학 나온 교양 있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저랑은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아들도 예전만 못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부터는 어느새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며칠 전 아들네 집에 잠깐 들렀다가 부엌에 쇼핑백에 들어있던 양갱 하나를 꺼내 먹었는데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이 장모님 드린다고 일본 출장 갔다가 사온 거라며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 존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냥 참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 싶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저는 자식들의 진심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저는 서울에서 혼자 예산까지 시집을 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말투도 음식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엔 시집은 인생의 끝이자 시작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만큼 가정을 꾸리는 게 삶의 전부였죠. 남편은 기계 부품 공장에서 일했는데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장날이면 어김없이 뻣뻣한 장미 한 송이를 셔츠 안에 숨겨와 이거 네 좋아하잖아. 하고 건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태진이는 그런 아버지보단 저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어릴 땐 겁도 많고 낯가림도 심했지만 속정 깊고 눈물 많은 아이였죠. 엄마, 나 크면 꼭 좋은 회사 다닐게. 엄마 힘 안 들게 할게.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게를 하며 새벽에 일어나 떡을 찌고 겨울에는 손이 트는 것도 모르고 설거지를 했죠. 학원비가 모자랄 땐 제 반지를 팔았고 등록금이 부족할 땐 빚까지 내가며 대학을 보냈습니다. 친정은 어려웠고 시댁도 기대할 곳이 없었기에 제 몸 하나 믿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30년을 분식집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진 분식이라 써붙인 작은 간판이 저에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땐 정말 기뻤어요. 아,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나도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단정하고 똑똑한 인상이었어요. 태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축의금이며 혼수며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도 그때 다 털었어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첫 해엔 자주 왕래도 했고 명절이면 전이며 잡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주방에 잘 안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간편하게 하는 게 대세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도와달란 것도 아닌데 며느리 눈엔 제가 불편한 존재였던 걸까요? 그 무렵부터 아들의 방문 횟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처갓집부터 들렀다가 오겠다는 말이 당연해졌고 어쩌다 들러도 저녁 한 끼 먹고는 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무심한 척, 괜찮은 척 했던 이유는 내 자식인데 혹시나 나라도 편하게 대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나만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 겨울
제 생일날 겨우 전화 한 통으로 넘어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싸늘했습니다. 눈 오는 날 혼자 미역국 끓여 먹으며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괜스레 맛있다 소리내며 밥을 삼켰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웃고 울던 아이였는데 왜 이젠 제게 아무 말도 감정도 내비치지 않는 걸까요? 며느리야 며느리니까 그렇다 쳐도 태진이마저 그렇게 변한 건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몇 달 전엔 손녀 예서의 발표회가 있었는데 좌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본 가족 사진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해맑게 웃고 계셨지만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속이 텅 빈 듯했습니다. 손녀가 무대에 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만든 가족인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치를 먼저 보게 되더군요. 그건 외로움, 그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내어줘야 할까? 그리고 며칠 전 부엌에 놓인 양갱 하나를 집어먹은 일이 그 모든 마음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들 집 근처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더니 잠깐 들르셔도 돼요. 점심 준비는 못했지만요. 그 말에 괜찮다고 했죠. 혼자 먹는 것보다 얼굴이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택시비 아깝다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네. 아뇨, 괜찮아요. 잠깐 쉬다 가세요. 며느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식탁 위 물병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라 집엔 저랑 며느리, 그리고 손녀 예서뿐이었어요. 부엌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찬장 위에 보라색 포장지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양갱 2개가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포장을 들춰본 순간 그 정갈한 모양과 익숙한 상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진이가 예전에 제게 일본 출장 갔다 오면 꼭 사다 주던 제가 좋아하는 그 양갱이었거든요. 역시 우리 태진이 날 잊진 않았구나. 괜히 마음이 찡하고 고마워서 하나 꺼내 조심스레 포장을 벗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그거 왜 드세요? 날카롭고 낯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혜린이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꽤 차가웠습니다. 이거 태진이가 나 주려고 사온 거 아닌가 해서. 그거요. 저희 엄마 드리려고 산 거예요. 응. 예서 아빠가 일본 갔다가 장모님 좋아하신다고 사온 거예요. 그 순간 입안에서 달달한 양갱이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착각했네.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혜리는 대답 대신 다가와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나머지 양갱을 툭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찬장 안 깊숙이 밀어넣고 말했습니다. 예서 본다고 오신 건 알겠지만 앞으로는 미리 연락 주세요. 집이 지금 좀 복잡하니까요. 저는 무안한 얼굴로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서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길래 우리 예서 학교는 재미있어? 하고 말을 붙여봤지만 그냥 그래요. 대답은 짧았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물소리만 냈습니다. 그날은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쫓기듯이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끝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시장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양갱 하나, 그게 뭐라고. 그깟 양갱 하나에 내가 왜 이런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국물을 들이키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참고 또 참았지만 이건 아니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 김성도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그냥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 일이지. 말 안 해도 안다니까. 나도 겪어봐서. 김 할아버지는 묵묵히 제 말을 다 들어주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 얘기 한번 꺼내봐. 유언장. 뭐 그런 거. 네, 한번 흔들어봐. 진짜 정순 씨한테 마음이 있으면 그때도 똑같이 대할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그깟 연기 같은 거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날의 양갱, 그 조그만 과자가 내 존재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 집에선 그냥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작은 결심이 하나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김성도 할아버지의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 저도 모르게 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혹시 시간 좀 되니? 왜요, 엄마? 아냐, 그냥 뭐 하나 물어보려고. 내가 요즘 몸도 좀 안 좋고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혹시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써놔야 하나.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태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뭐 병원도 좀 다니고 그냥 만약을 위해서 말이지.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예서 데리고 갈게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왠지 모를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올 거면 그 전엔 왜 연락 한 통 없었을까요? 주말이 되자 아들 가족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예서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하게 아팠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그래도 이 아이만은 내 진심을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 혜린의 말투에서 그 낯익은 위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괜한 말 드려서 그 양갱 때문에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괜히 손댄 거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시사도 준비해왔어요. 그래, 고맙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제 식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크림소스 스파게티와 고구마, 그라탕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것도 드셔보셔야죠. 그 말의 젓가락은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고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불편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태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까 말씀하신 유언장 말인데 응? 혹시 뭐 정리하신 거 있어요? 그냥 저희도 준비를 도와야 하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진짜 제 건강이 걱정돼서 묻는 말이 아니라 미리 챙겨야 하는 일처럼 말하는 모습이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병원 다니신다고 해서요. 혹시 필요한 서류나 통장 정리 같은 것도 저희가 함께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집에 가지 않고 제 집에 하룻밤을 자고 갔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예약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요즘 시스템도 복잡하잖아요. 어머님, 혹시 땅 문서나 등기 같은 건 어디에 두셨어요? 하루 사이 아들 부부는 너무도 다정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도무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 누워 있던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명의만 남아있는 그 땅이 문제야. 그거라도 정리해야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 꺼낸 게 잘한 거야. 괜히 유언장 써놓고 우리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안방에서 자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몸을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며느리가 준비한 유자차를 받으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제 진짜 진심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 이후 아들 부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주 예서와 함께 집에 찾아오고 병원 예약부터 식자재 배달까지 부지런히 챙겨줬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님, 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도 이젠 쉬셔야죠.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처음엔 그 말들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왔구나.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기에 작은 친절 하나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김밥을 사오고 예서가 내 무릎에 고개를 기대고 잠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집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좀 모자라요. 엄마 땅 문서 담보로 잠깐 대출 받으면 되는데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명의 변경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써. 땅은 엄마 이름으로 남겨둘 거다. 그 말에 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어요.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내가 직접 썼던 유언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저 윤정수는 본인의 의지로 보유재산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기부함. 사인도 직접 했고 증인도 받아뒀습니다. 이 문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마지막에 남기기 위한 제 의지일 뿐이었죠. 그 이후 저는 작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태진아, 엄마가 유언장 정리하려고 했던 거 그거 그냥 없던 일로 할까? 예서 크는 것도 보고 싶고. 그 말에 아들 부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미리 정리해두면 편하긴 하죠. 그 순간 그들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얇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유난히 친절해졌고 말끝마다 어머님은 참 현명하시다는 말을 붙였으며 태진이는 새로 나온 건강식품을 사다 주며 이건 엄마한테만 드리는 거예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고마운 동시에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 집 근처 마트에서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요즘 어머님 완전 조용하시다. 웬일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셔. 좀만 더 잘하면 땅 명의도 바꿔주시지 않겠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귓가에 고막처럼 들러붙던 그 말. 좀만 더 잘하면 땅 명의도 바꿔주시지 않겠어?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희망 같았던 마음은 쪼그라들고 내가 느낀 평화는 단지 조건부 친절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태진과 혜린에게는 어떤 상속도 남기지 않겠다는 문장. 그 글자를 꾹꾹 눌러 쓰는 동안 손끝이 시리도록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태진이가 자꾸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느리 혜린도 이상하리만치 자주 문자를 보내더군요. 어머님, 예서가 보고 싶대요. 이번 주 들러도 될까요? 어머님, 김치 떨어지셨죠? 제가 담가드릴게요. 혹시 예전에 말씀하신 유언장 정리는 좀 어떠셨어요? 표면상으로는 다정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깔린 목적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태진과 혜린이 단둘이 찾아왔습니다. 예서는 데려오지 않았고 손에는 문서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엄마,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가 지난번에 유언장 정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미리 명예 정리를 해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명예? 땅이랑 집이요. 엄마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거 세금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나중에 훨씬 간편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혜리는 익숙한 웃음을 띤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명의만 저희 쪽으로 돌려놓고 실제로는 다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럼 너희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제 내 이름을 지우겠다는 거냐? 엄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다? 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하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재정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요양원, 그 단어가 거실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런 명의 변경 동의서 준비해 둘게요. 동사무소 같이 가요. 날짜는 어머님께 맞출게요. 그 말에 갑자기 몇 주 전 마트에서 들었던 그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어머님 진짜 조용하시다.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셔. 좀만 더 잘하면 땅 명의도 바꿔주시지 않겠어? 나는 그날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내외에게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이번 주엔 오지 말거라.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싶다. 그 문자를 보낸 날 저는 혼자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통장 정리 내역까지 하나하나 준비해뒀습니다. 정순 어르신, 유언장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름 다 빼주세요. 아들, 며느리, 그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유는 따로 남기시겠습니까? 네, 제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태도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써온 문서를 천천히 꺼내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제 손으로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를 재산으로만 대했고 관심과 애정은 위선으로 포장된 계산이었다. 본인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들에게는 어떤 재산도 상속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변호사도 공증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태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예서도 없이 그 얼굴엔 걱정인지 불안인지 모를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문자했는데 답도 없고. 저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거 네 이름이 빠진 유언장 사본이다. 뭐라고요? 며칠 전에 공증받고 왔다. 이제 너나 혜린이는 내가 가진 땅도 집도 통장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태진은 굳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연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빼세요? 저는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너희는 그동안 계속 나를 밀어냈어. 어쩌다 오면 식은밥 내주고 내가 양갱 하나 손댔다고 혜린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그때 알았지. 나는 아들 집에 밥 한 끼 마음 편히 못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거. 태진은 말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상속에서 뺄 만큼의 일인가요? 저는 순간 숨을 헛들였습니다. 태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는 아니? 압니다. 내가 무릎이 퉁퉁 부어도 분식집 불 앞에서 몇 시간을 버텼던 이유, 대학 간다고 도시로 나간 너 밥 한 끼 굶을까봐 내가 두 끼 굶고도 등록금 보낸 이유 그걸 알아?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혜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밖에서 듣다가 너무 놀라서. 너 잘 왔다. 너도 알아둬야 하니까. 저는 다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혜리는 그걸 받아 펼쳐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가진 걸 어떻게 하면 너희 앞으로 돌릴까 계산하는 너희 모습이 내 눈에 다 보였거든. 그건 그냥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까봐. 아니, 그건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챙길까 계산한 거야. 혜리는 말없이 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위에 유효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날 생각했으면
양갱 하나에 그렇게 눈치 안 줬을 거고, 내가 감기 기운 있을 때 요양원 얘기부터 꺼내진 않았을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나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 몫을 지키는 중이니까. 태진이 뭔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 눈에 맺힌 건 후회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미련일까요? 문이 닫히고 현관 앞에 남은 건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진의 연락이 집요하게 쏟아졌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엄마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하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부동산입니다. 며칠 전에 문의하셨던 땅 매각건, 아드님께서 따로 오셔서 매도 요청하셨던데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이 축 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계약서만 쓰면 바로 넘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가족 간 의사 확인이 되셨나 해서요. 그 순간 저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 제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해도 제 서명 없이 넘길 수 없습니다. 다신 그 사람한테는 관련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서랍 안에 넣어뒀던 예전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바로 상속 포기 및 증여 취소 요청서. 몇 해 전 아들이 결혼하기 전 미리 내준 7천만 원의 증여 관련 자료였습니다. 그때는 결혼 자금이라며 기꺼이 내줬지만 이제 와선 그조차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묻었습니다. 예전에 준 증여도 철회할 수 있나요? 그게 제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사후 처리에 대해 다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죠?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악의적인 이용이나 기만이 있었음을 입증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혹시 그때 자료나 상황 기록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때 내가 쓴 자필 노트, 문자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 문서부터 정리해 보시죠. 증빙 자료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도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장원에 들렀습니다. 오래 내버려뒀던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예전처럼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이젠 나를 위한 싸움이다. 누구한테 내어줄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인생이니까. 그날 밤 문 앞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낯익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작은 팔을 벌리고 눈을 반짝이며 저를 안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요? 할머니 삐졌어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을 꼭 감고 말없이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 뒤엔 혜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문 채 예서가 들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서가요, 계속 할머니 찾았어요. 밥도 안 먹고 학교 끝나면 울기 바쁘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린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썼어요. 할머니한테 보내는 편지라면서. 두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착하게 있을게요. 할머니, 우리 집 와요. 나 할머니 없으면 진짜 싫어요.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꿰매듯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틈을 타 혜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생각 많이 했어요. 저희의 말과 행동이 어머님께 상처였다는 거 알아요. 진심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너무 지쳐 있었고 무심하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의도된 듯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제사 앞에서만이라도 우리 가족처럼 지낼 수 있으면 그걸로 돼요. 그리고 그 말 끝에서 그녀의 진짜 의도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유언장 같은 건 개서가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상처받을까 봐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만 정리해 두실 수 있다면 개서를 위해서요. 진심입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엔 작은 소녀의 눈망울과 그 뒤에서 숨은 의도를 숨기려 애쓰는 어른의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다시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혜린아,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예서 앞세워서 너희가 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희의 큰 오산이야. 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난 예서를 사랑해. 하지만 이 아이를 앞세워 내 결정을 흔드는 건 엄마로서 할 짓이 아니야. 혜린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고 예서가 다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내 생일 때 와줄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예서 생일엔 꼭 갈게. 하지만 그 외의 날은 할머니도 자기 할 일이 있단다. 그날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려 무너지는 사람 아니라는 걸 이제라도 나 자신한테 증명하겠다고. 혜린이 다녀간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예서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통장, 각종 증빙 서류, 그리고 제가 써 내려간 기억 노트가 있었습니다. 양갱 하나의 차가운 눈길.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다. 그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요양원이란 단어를 꺼냈다. 예서 앞에서도 나는 손님처럼 다뤄졌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자식들의 말과 행동을 적어왔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근처 법률사무소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늙은 여자가 유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았다 하면 대충 상담하고 넘기는 데도 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박정수님, 현재 유언장을 수정하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시군요. 이제 남은 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대비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증여 철회 사유에 대해 구체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압박, 무시, 정서적 학대 등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해요. 그건 이미 다 기록해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무단 매각 시도나 명의 변경 요구가 있었다면 그 역시 법적으로는 협박이나 기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며칠 전 내가 가진 땅을 아들 이름으로 넘기겠다는 식으로 부동산에 따로 찾아갔더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요.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파일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기부터 작성해보세요. 향후 대응을 위한 기본 진술입니다. 그리고 정수님이 느끼신 감정까지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게 오히려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외로움이 아니라 무시당한 기억 때문에 이 결심을 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형식상 정리하는 거예요. 엄마, 이러시면 예서만 힘들어요. 그 말들 속에 담긴 압박과 회유의 냄새를 저는 이젠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한 줄씩 쌓은 기록들이 어느덧 제게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정식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언장 사본 정정 및 공증본 추가 등록, 기존 증여금 일부에 대한 철회 요청서, 요양 등 신체 보호권 관련 동의 철회서. 직원은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제 의사를 듣고는 곧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정리 다 하시려면 적어도 3분은 더 만나셔야 해요. 동사무소, 법무사, 그리고 구청 복지과도요. 다 만날 겁니다. 이번엔 미루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확히는 통보 이후 처음으로 태진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랑 상의 없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상의? 그동안 네가 했던 게 상의였니? 태진은 말끝을 흐리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혜린이도 요즘 마음이 안 좋아요. 계속 죄책감 들어 해서 예서도 힘들어하고요. 그 순간 그들의 레퍼토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죄책감과 아이, 그 둘을 묶어 또다시 나의 감정을 흔들려는 방식. 예서 얘긴 이제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를 이용하는 너희는 더 미안해야 할 거다. 태진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 관련해서 너희한테선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 만약 다시 그런 시도를 한다면 법으로 대응할 거야. 이번엔 진짜로. 몇 주 뒤 구청 복지과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정순 어르신, 요양급여 관련해서 변경 요청서 접수되셨던데 혹시 보호자 지정이 변경된 사유가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의사결정을 돕지 않습니다. 앞으론 제 지인분이 직접 도와주실 겁니다. 필요한 유임장도 준비 중이에요. 그 한마디를 전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마치 내 삶 전체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혜리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예서 유치원 발표회 날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날은 나를 위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예서한텐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연락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금세 돌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유산 다 바꾸고 며느리랑 척졌대. 요즘도 혼자 시장 다니시고 얼굴이 한결 환해졌더라.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 오래된 창문 하나.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공간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롭다 여겼을지 모를 이 고요가 지금은 저를 감싸주는 담요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선 라디오를 틀어놓고 찬밥에 달걀을 하나 풀어 국을 끓입니다. 거창하진 않아도 이제는 제 삶의 리듬이 제 손에 있는 느낌입니다. 태진이와 혜린이는 얼마 전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옮기고 아이는 유치원을 옮기고 사람들 눈 피하느라 조용히 움직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저를 찾아오려 했지만 공증된 유언장 사본이 한 번 전달된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서운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들과 정말로 정리를 마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가끔 예서 생각이 나면 양갱을 꺼내 작게 잘라 한 조각씩 입에 넣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크겠죠. 그리고 자라서 스스로 누굴 믿고 누굴 경계해야 할지를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땐 할머니라는 사람이 어떤 얼굴로 떠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고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김성도 할아버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 정순 씨. 그가 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좋아졌어. 이제는 제자리에 앉은 사람 같아. 저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이에요. 성도 어르신, 그날 해주신 말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두 손을 등 뒤로 넘긴 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누구의 엄마로만 살다 보면 언제부터 자기가 누군지 잊게 돼. 그걸 되찾았으면 참 잘한 거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꺼내 불러보았습니다. 정순아, 잘했어. 이제야 정말 나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요, 참 많은 걸 줍니다. 사랑도, 시간도, 돈도, 기회도.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날이 오기도 해요. 그럴 때 꼭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남 탓도 세상 탓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내 자리가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 이름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목소리를 찾는 삶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그 말 한 줄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